페이지 16번이죠. 과실입니다. 그죠? 일단 과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죠? 불로소득.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얻게 되는 소득을 우리가 뭐죠? 과실이다. 자, 질문 보시면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 과실이다. 차임이죠. 차임은요. 꼭 돈이 되는 건 아니고 물건이 되거든요. 뭐 연, 쌀, 두짝 뭐 이런 거니까 물건에 사용될 거라 받은 물건도 법정 과실이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번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만약 이것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국가가 얻어가는 소득이라면 과실이겠지만 국립공원의 유지, 보수하는 대가로 받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과실로 보지 않거든요. 따라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 대가라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다시 말하면 과실수취권은 분리할 때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1번 법정 과실은 수취한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네요. 17번 다음 중 법정 과실인 것은 눈에 확 들어오시죠? 4번 임대주택의 차임. 나머지 것들은 과실이 아닙니다. 18번 원물과 과실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과실하는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뭐 사용대가도 과실로 보니까 1번은 틀린 질문은 아니겠죠. 2번 임대가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대 약정이나 그 차임은 소유권의 존속이익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법정 과실은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니까요. 3번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되는 산출물이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우리 민법은 물건의 과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 과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인데 일단 소유자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당권자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대인도 천연과실을 수취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임대하면 임대인이 차임, 법정과실은 갖겠지만 그 땅에서 산출되는 천연과실은 누가 갖죠? 임차인이 받겠죠. 그죠? 따라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고르시오. 기억 원물의 비용을 지출하여 원물 사유주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원물을 유치하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뭐죠?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안전한 거는요.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만 수취한 과실은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논리에 따른다면 과실수취권이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기업은 먼저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업은 먼저 논란이 있는 거니까 먼저 세모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작년인가 재작년 시험에서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돼가지고 전부 다 정답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견해도 있고 없다는 견해도 있고 굉장히 뭐죠? 팽팽하고요. 판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안전한 것은 뭐죠?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죠? 니은번 네. 우선 변제권이 뭐였죠? 없다. 그죠? 왜요? 이런 얘기잖아요. 봐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죠. 근데 권리가 소멸이 돼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질 않죠. 그러니까 배당 순위가 안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만 경락을 받은 사람이 그 목적물을 돌려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돈은 줘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선 변제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우선 변제권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없다. 다만 경락을 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어떻게 해요? 인도받으려면 돈을 어떻게 해요? 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실질적인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나오고 과실수취권도 어떻게 있다 없다가 논란이 많은데 일단 어떻게 해요? 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은 뭐죠? 변제에 충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건 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저당권자 물론 뭐가 없죠?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디귿법 원물을 매도하였으나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인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인도 후에는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아주 잘 나오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데요. 인도 받기 전에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이때는 완납한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저보지 안 나왔어요? 몸이 좀 부신 것 같네. 제가 강아지를 샀어요. 강아지를 어떻게 매매 계약한 거죠. 사고 났더니 그 강아지가 임신했대요. 그럼 새끼도 뭐죠? 과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도 받기 전에 강아지 새끼를 낳았으면 누구 거가 돼요? 매도인 거가 되고 인도를 받은 후에 새끼를 낳았으면 그 새끼는 뭐죠? 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개가 인도 전에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아지는 꼭 제가 어떻게 해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해요? 완납하면 된다. 왜냐하면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 누가 과실 가져요? 매수인이 과실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원물을 매도하였으나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은 뭐가 있죠? 과실수취권이 있네요. 1번 원물의 토지 지상권자 지상권자 물론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고 미음부 원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임대인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차임 따라서 과실수취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교재는 디귿과 리을 해가지고 4번을 답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음번 보시면 원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임대인이 이게 답이 아니려면 19번 문제가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천연과실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미음번도 뭐죠? 과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차인에게만 과실수취권이 있는 것은 뭐가요? 천연과실이 그런 거죠. 법정과실은 누가 갖습니까? 임대인이. 그 다음에 기획권 같은 경우도 유치권자도 일단 뭐가 있어요? 과실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디귿, 리을이 4번이 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읍과 미음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적으로는 어떻게 기억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까? 기역,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뭐죠? 미음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뭘 수취합니까? 법정 과실을 수취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유치권자에도 과실수취권이 있다라고 정리해야 되니까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고 물론 만약에 여기서 답을 꼭 선택해야 돼. 그죠? 그러면 몇 번을 선택해야 돼요? 4번을 선택해야지. 답은. 왜 그런 거죠? 기억은 뭐죠? 논란이 있고
미음 뭐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완전하게 확실하게 과실수주권이 되는 것은 뭐죠? 디귿과 레이니까 답이 뭐죠? 4번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역, 미음도 뭐가 있어요? 과실수주권이 있다는 거 좀 주의하자 이런 얘기죠. 그죠? 민법 문제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20번입니다. 다음은 사례에 대한 판례 태도로서 맞는 것은 1번. 갑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소 20마리 소유권 을에게 양도하되. 그러면 담보하되 양도했다니까 무슨 담보죠?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양도담보가 설정이 되면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자처럼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자처럼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근데 계속 보시면 갑이 무상으로 계속 점유할 관리 사육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를 체결하였다. 그 송아지 5마리가 증식되었다. 한편 갑은 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병이 위소를 모두 압류하였다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양도담보권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익권이 없어요. 무엇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자 마찬가지로. 다만 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냐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면요? 압류를. 그러면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갑에게 대금 착고인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지금 만약 양도담보권자 뭘 했으면요? 압류를 했으면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압류한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구죠? 병이네. 그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자가 압류한 것은 아니니까 1번 송아지 5마리는 갑의 소유다. 이게 답이 되고요. 다시 한번요. 정리해 볼게요. 자, 저당권자나 양도담보권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압류를 해야 되는데 요 문제에서 압류한 사람은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뭐죠? 제3자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21번입니다. 다음은 물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합물이라고 하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반복 주문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22번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요. 2번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른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까지 끊어보면 인도 전이고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도 뭐 하지 않았어요? 완납하지 않았죠? 누구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습니까? 매도인에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익숙한다. 맞는 질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가 아주 잘 내는 부분이니까 꼭 확실하게 뭐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3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 과실은 물건에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다. 맞고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X입니다.
저당권은 설정할 수는 없지만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에는요. 일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모든 용익물권은 일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3번 천연과실은 수취한 권리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X입니다.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법정과실이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억나시죠? 그죠? 무단으로 연작했더라도 따라서 정당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명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 겁니다. 5번 주무리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X입니다. 종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잘 모르겠으면 종물은 뭐로 바꿔서 타이어. 그죠?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은 뭐에도 효력이 미쳐요? 타이어에도. 물론 타이어를 단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권리의 변동이 나오죠.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신축 건물 맨 처음으로 갖는 거죠. 시효취득, 점유취득 시효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선의취득이나 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시취득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식의 문제 잘 안 내요. 2번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은 전세권을 설정하도 저당권을 설정해도 내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권리의 설정적 승계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주체 변경은 권리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이고요. 4번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개개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특정 승계된다. X. 상속은 가장 대표적인 뭐죠? 포괄 승계죠.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그죠? 5번 매매로 인하여 전주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죠? 이전적 승계를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 소멸. 이런 것도 근데 틀려요. 이게 왜 틀리냐면 이런 거예요. 시험장 가시면 슈퍼맨이 돼. 정신 집중이 막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막 이제 막 이상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온통 뭐죠 헷갈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거기서 만약에 갑자기 당황하셔서 이런 문제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2번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법률 사실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의사표시가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1번 채무의 면제죠. 돈 갚지 마라. 그죠? 단독행위고 의사표시고 법률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우측에 3번 문제입니다. 권리의 원시 취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기억은 원시 취득인데 니은번 상속은 승계 취득이죠. 물론 뭐죠? 포괄적 승계. 디귿번 회사 합병도 뭐죠? 승계 취득 포괄 승계입니다. 답은 뭐죠? 일단 나왔죠.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이고 시효 취득이나 건물의 신축은 뭐죠? 원시 취득이겠죠. 4번입니다.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하는 것 5번 해가지고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 상실이 뭐죠? 상대적 소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법률 사실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있는데 1번 시효 완성 전에 하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고요. 2번 매매 일방예약은 단독행위다. X입니다. 우리가 계약이냐 단독행위냐를 구별하는 문제를 잘 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이 구별할 방법은 뭐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은 뭐예요? 계약.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연휴 때 다음 주에 수업 없는 거 알죠? 5월 3일 수업 없으면 되죠. 쉬니까 어떻게 해요?
펜션 예약하고 싶어요. 전화해가지고 거기 방 있나요? 없는데요. 그럼 예약 안 되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오세요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예약이 되는 거니까 일방 예약이든 쌍방 예약이든 편무 예약이든 모든 예약은 다 뭐가 돼요? 계약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고요. 채권 양도의 승낙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 그 다음에 연착의 통지도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그 연결이 가장 바르게 된 것은 일단 우리가 뭐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 공부하면서 구별한 적 없죠? 구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지문 때문에 이거 구별하고 계시면 바보고요. 할 필요 없고 솔직히 이런 문제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데 답은 뭐죠? 3번인데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가입해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요새 안 물어봐요. 7번 다음 중 간념의 통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단 3번이 답이죠. 이행의 최고는 독촉. 독촉은 뭐죠? 의사의 통지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관념의 통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8번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뭐죠? 2번 추인이고 나머지 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A가 B에게 자기 소유 특정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했어요. 그럼 A가 원하는 게 뭐죠? 건물을 팔고 싶은 거니까 의사표시고요. 이번 A가 B에게 B 소유 토지를 2억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A가 뭘 원하죠? 사고 싶은 거죠. 의사표시고요. 3번 A가 부동산 매입 대금의 잔금줄에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실행위죠. 답은 뭐죠? 3번. 뭐 4번도 의사표시고 5번도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10번 다음 중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아닌 것은 일단 법률 행위 뭐가 있죠? 계약과 단독행위. 1번 증여 계약이죠. 니은번 지상권 설정 계약이겠죠. 설정 계약. 3번 전세권 어떻게 해요? 설정 계약이겠죠. 5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데 이건 뭐죠?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도 일종의 뭐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갑이 을에게 등기를 안 해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겠죠. 판사니 이놈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판사가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라. 이 내용이 뭐죠? 이행 판결이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는 판결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이거든요. 판결은 그 사실을 뭐 했을 뿐이에요? 확인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매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따라서 을은 등기에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요. 그럼 결국은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답은 뭐죠? 4번. 상속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닙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법률행위 일반해가지고 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되나 계약은 자유이다. 왜요?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2번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은 자유이다. 왜요?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3번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로부터는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하지 않다는 말은 위법하다는 얘기죠. 위법행위가 뭐가 있죠?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죠?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아무런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대리권 수여나 소유권 포기는 비출현행입니다. 꼭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거죠. 비출현행으로서. 5번 대리권 수행위는 단독행위나 대리권 수의 표시는 관념에 통제 불가되고 또 어떻게 해요? 정확히 맞죠. 2번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승낙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계약을 찾으라는 얘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채무 인수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죠. 그죠? 네가 내 채무 받아가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이.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죠? 단독행위입니다. 3번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일반적으로 뭐죠? 합동행위로 보니까 법률행위고요. 니은 부당이득 디귿 부합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1번 권리의 포기는 단독행위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라는 말은 뭐죠? 법률행위라는 얘기죠. 그렇죠? 4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풀어볼 가치가 있는데 보시면 그 좌측에 2번 문제 보시면 식괴 기출이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죠? 18의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수업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효력 요건, 유효 요건 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뀌는 게 뭐죠? 유동적 무효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허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요물계약이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성립요건. 보증금 계약도 뭐죠? 요물계약.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도 뭐죠? 요물계약. 그 다음에 현상광고도 뭐죠? 요물계약. 그래서 요 요물계약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 돼요. 그러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하면 막 뭐가 떠오르면 돼요? 요물계약.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5번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억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 확정 가능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하죠. 니은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 문제될 수 있다. 맞죠? 저는 정리해 드렸었나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으로 정리해 드렸나요? 안 했나요? 한번 정리해 드려 볼까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아요. 많지만 좀 적어보자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안 한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가능한지 불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불능이 둘론 아닙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고요. 개념도 잘 물어봐요. 나누는 기준은 뭐죠? 법률행위시죠.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뭐죠? 원시적 불능. 아이고 아까워. 장초했는데. 법률행위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다시 둘론 아닙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뉘고요.
원시적 전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따라서 기억 1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원시적 전부 불능이 끝이고요. 그 다음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로 되는데 거기까지는 큰 의미 없고 그냥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아니고요.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뭐가 되죠? 이행 불능이 되고요. 내용은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뭐죠? 끝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죠.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는 이때는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후발적 불능 위험 부담에서 일반 채무자가 누가 되냐면 매도인이 되고요.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언제냐면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뭐인 경우죠? 수령 지체 중인 경우에는 위험은 누가 부담하죠?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 좀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시험이 잘 나는 부분들이니까 좀 정리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한 거니까 무효이다. X고요. 1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맞죠? 일부 불능은 원칙이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6번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1번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하는 계획은 당연히 뭐죠? 무효입니다. 2번 건물이 매도되었으나 계약 체결 전에 전부 소실됐다는 말은 법률행위 전에 원시적 불능이라는 얘기죠? 무효죠. 2번, 3번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 이것도 뭐죠? 원시적 불능입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 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뭐죠? 유효하고요. 답은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수용됐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뭐가 없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니까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병의 대린정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병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인데 일단 이중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데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만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7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인 약정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요 반사회적 법률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생각해 볼 것은 가족법상의 자유죠.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다. 역으로 말하면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죠? 인간 본성에 반해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세금의 피, 채무의 피, 비자금, 범죄자금, 은닉행위, 투기행위 이런 것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게 전부거든요. 물론 또 반사회적 범위는 반드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기억. 윤락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고민되는 분은 제가 어떻게 뭐죠?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죠? 요게 그죠? 그죠? 윤락행위가 반사회적 아닌지는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 니은번 보시면 부정행위를 용서하되 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처가 나왔으면 뭐죠?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따져보셔야 되는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다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뭐죠? 당장 이혼하게 만들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번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그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뭔 희생이지?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반사회적에 의해서 무효면 뭐죠? 안 줘도 된다. 생활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고요. 리을번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미음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적당한 정도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한 약정. 이것도 뭐죠? 반사적입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가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적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 미음해가지고 2번이 답이죠. 8번은 이중매매죠. 갑은 을과 자신 소유의 A 부동산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병에게 다시 A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병은 이미 등기가 됐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비로소 뭐가 되죠? 반사실에서 무효가 됩니다. 1번 갑병 간의 계약은 이중매매에 해당한다. 2번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문은 이행 불능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가실. 따라서 을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고 원상의 회복과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맞는 집이에요. 3번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 이전을 마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4번 병이 갑을 간의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갑병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X. 아는 것만으로는 뭐죠? 유효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갑병 간의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면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자신의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은 뭐만 있죠? 채권만 인사하니까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죠. 9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X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의 예이기 때문에 뭐는 안 되죠? 추인은 안 돼요. 근데 뭐죠? 전환은 인정하죠. 그죠? 이런 의미라 그랬죠. 갑과 을이 갑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해서 5억짜리 토지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주관적으로 뭐죠? 궁박하고 5억짜리를 얼마요? 3억. 현재 뭐죠? 불균형이 있으니까 3억을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뭐죠? 무효인 거죠. 을이 갑이 무효다 그랬더니 을이 갑한테 물어본 거죠. 얼마면 팔 건데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3억으로서는 무효지만 5억 매매로서는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뭐죠?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증여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을 수 없다. O 맞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항상 현재의 뭐 할 수밖에 없죠? 불균형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따라서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X고요. 넘기셔서 4번 궁박은 뭐였죠?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죄송합니다. 정신적이든 뭐든 어렵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고요. 5번 이러한 주관적 의사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이용 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10번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속으로는 뭐죠? 계집, 말로는 뭐죠? 집.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게 뭐죠?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 해석한다는 말은 요 표시행위의 뭐죠?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거고 따라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 되죠. 그 다음에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뭐가 돼요? 자연적 해석이 되고 표자 입장이라는 것은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는 얘기고 요 사례에서 내심적 효과 의사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죠.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예입니다. 그럼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그게 뭐가 되죠? 오표시 무회의 원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없죠?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뭐 이게 전부거든요. 그럼 문제 보자고요. 10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 해석은 뭘요? 의사표 해석으로 규율된다. 맞죠?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심적 효과를 확정하는 게 뭐죠? 자연적 해석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예외죠.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표시상 효과 의사 이게 뭐죠? 규범적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과 예외가 뭐죠? 뒤바뀌어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법률의 해석에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계집할 마음인데 뭐죠? 집을 받겠다고 헛소리한 경우고 4번 의사주의면 무엇과 통합니까? 자연적 해석과 통하죠. 따라서 표의자의 진이 내심적 효과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맞는 의미고 5번 표시주의는 무엇과 통하죠? 규범적 해석과 통하죠. 따라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맞는 의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1 앞에 뭐가 빠졌죠? 그죠? 매도인이겠죠. 그죠?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을 해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실제로 팔고 싶었던 땅은 뭐예요? X토지. 계약서에 표시된 건 뭐죠? Y토지인데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다는 말은 결국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죠. 그죠? 따라서 이 사례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된 거고요. Y토지에 등기는 뭐죠? 무효고.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니까 무엇을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획이 성립한다. 2번 Y토지에 관해 격려된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3번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죠?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3자는 보호하지 않는 게 뭐죠? 원칙이죠. 4번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합니다. 다음은 뭐죠? 4번이죠. 5번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실전 예상 문제 12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